검찰이 강만수 전 산하은행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줄소환하며 대형 사건 수사를 재개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주민 불만을 무마하려고 이른바 3S 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엔 청보각단을 보내 쇼를 했고 미녀 공연단과 예능 스포츠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군의 통신망이 수시로 먹통이 돼 카톡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가진 슈퍼 부호들은 주로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출연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해 최소 29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테러 공포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단됐던 대형 기업 비리 수사 본격화됩니다. 검찰은 내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소환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레 전격 소환합니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최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정운석 기자입니다. 롯데 비리 수사 시작 100하루 만인 오늘 검찰은 신동빈 회장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최대 관건은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구속 여부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휴 내내 그간 확보한 증거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몰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소진세 황각주 사장 등 그룹 핵심 임원과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마쳤습니다.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도 끝냈습니다. 사실상 롯데그룹 수사 끝판격인 신 회장을 만날 만반의 채비를 마친 겁니다. 이 때문에 롯데 3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강 전 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수십억 원대 투자를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으로 소환이 예상되고 스폰서 의혹을 받은 김영준 부장검사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어제 제주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두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계속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호진, 차순우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50살 첸모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습격당해 숨진 61살 김모 씨의 남편.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성당에서 기도하다 첸 씨가 휘두른 흉기에 4차례나 찔려 치료를 받던 김 씨는 하루 만인 오늘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첸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살인밖에. 갑자기 피해자 사기 때문에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모르게 절차가 조금 진행이 좀 더디게 가는 것도 있지. 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한 전 부인들을 원망하다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那个不是真，那个不，我想去那儿坐一会儿嘞。我头天我也去了，头一天我也不去了。什么？我头一天我也去了。第一天我也去了，那是第二天去的。 하지만 첸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성당을 미리 답사까지 해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첸 씨의 중국 내 행적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외국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은 불과 열흘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8명이 밖에서 사온 술을 못 마시게 한다며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 3명을 마구 때려 뇌출혈과 안면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겁니다. 잇따른 외국인 범죄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나라를 떠나라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범죄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범죄는 2005년 13,000여 건에서 2014년 38,00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이 20%에서 53%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강력범죄자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수가 10년간 2배 넘게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입국 심사도 촘촘히 해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신상 정보에 대한 확보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반면 10년 동안 190만 건을 유지하고 있는 내국인 범죄는 살인, 강도 사건보다는 성범죄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10년간 적발된 성범죄는 1만 1,700여 건에서 3만 건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 역시 28.3건에서 59.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살인 강도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음란물 같은 것을 많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범죄,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 그다음에 강도나 강력 사건 등은 줄어드는. 또 전체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0년간 10% 가까이 낮아졌는데 검거가 어려운 생계형 절도나 지능 범죄가 늘어난 탓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자, 판포커스 김정은의 통치 방법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이용을 합니다. 북한은요, 스크린 대신 쇼를 포함해서 3S 정책으로 체제를 유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수해에도 피해 현장을 외면하면서 보여주기 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전 기자입니다. 방파르가 울리고 화려한 축하 공연과 함께 평양국제영화축전이 개막합니다.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개막식에 초대됐습니다. 수해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영화축제와 연회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청년층의 충성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달 초 열린 청년동맹대회 때에는 북한판 걸그룹 청봉악단이 동원됐습니다.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은 수천 명의 청년들은 평양광장 무료회에 동원됐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홍수 피해 지역에도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 현장에도 공연단이 출동합니다. 피바다 가곡단과 국립연극단, 국립교회단의 예술인들과 배우들은 힘있는 집중경제선동을 벌려 피해 복구 전투에 떨쳐나선 모란봉 악단 등 북한판 걸그룹과 혁명 가극단 등 15개 안팎의 공연단은 주민불만을 잠재우고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선전수단일 뿐입니다. 주민들한테 새로운 놀이거리, 위락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불만을 잊고 당과 국가에 충성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수해에도 국제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김정은의 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미녀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미녀들을 각종 행사와 마케팅에 총동원해서 외화벌이와 체제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자신과 고위층 등만을 위한 기쁨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폐막한 북한의 대동강 맥주 축전. 흰색과 파란색 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맥주를 나르고 공연을 하느라 바쁩니다. 봉사원들이 펼친 예술소품 공연 무대는 축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북한의 여행사 고려투어는 이 종업원들을 내세워 미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도 젊은 여배우를 내세워 북한의 명승지 관광을 홍보하고 꼭 이렇게 닭고기를 양념에 찍어 먹는 듯한 그러한 감을 줍니다. 18살의 처녀 비행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로 평양 상공을 즐길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리춘희로 대표되던 북한 방송원들의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곳에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사드 배치 반대 항의 소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 악단의 노출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북한의 드라마도 선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진엽수가 잠을 깰 때가 됐구나. 그래요. 네. 이건 망측의 짓이야. 기쁨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170cm 이상의 서구형 외모를 가진 여성들로 새 기쁨조를 꾸려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 기쁨조에 호화 속옷을 사느라 23억 원가량을 썼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예능 스포츠라는 행사로 주민 불만 해소에 이용을 합니다. 또 스키장, 또 승마클럽 등 주민이 실제 사용할까 싶은 시설 등은 쓱 한번 보여주면서 선전에 활용합니다. 스포츠를 아주 교묘히 통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공개한 희한한 체육 무대라는 영상입니다. 릴레이로 달려 풍선 터뜨리기, 농구 골대에 슛을 하고 그물을 머리로 받아 공 꺼내기.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술인 체육 대회에선 메가폰으로 보면서 축구공을 몰고 배우들이 줄넘기를 합니다. 스포츠를 주민 불만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에서 선수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천만군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북한판 태릉 선수촌을 짓고 선수들 건강을 관리해주는 근육 2.0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16일엔 청소년 노장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7개를 땄다며 선수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서커스 축제에선 최고상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공중에서 난도 높은 기술 동작들과 뛰어난 재주를 펼쳐 관람자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스키장에 승마클럽까지 각종 스포츠 시설이 생기지만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고궁과 공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인파로 종일 붐볐습니다. 인천공항에 18만 명이 몰렸고 반면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도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선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가야금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알록달록 오색 한복을 입고 궁궐의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명절 마지막 날 친구랑 한복 맞춰 입고 놀러 와서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한과의 보름달이 호수 위에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랴 분주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연휴 마지막 날을 만끽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회생활도 하니까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마지막 날 정리도 할 겸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전국 주요 도로 대부분은 우려했던 귀경길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60만 대가량 적은 330만여 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18만 명이 몰려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1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40대 남성이 대낮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섬유 공장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김승동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발로 차 멈춰 세웁니다. 노인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9대만 더 맞아야 돼 하면서 때리길래 그때 이상하다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 말리려고 했. 주먹을 휘두른 44살 서모 씨는 66살인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서 씨는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인도에서 자전거를 역방향으로 타길래 교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주저앉은 철골 구조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포천의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섬유 원단 등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CCTV 장면을 확보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선박 연료용 벙커시유 기름띠가 10여 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확산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 유출 선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두 번째 판 포커스, 우리 군의 통신망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전술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병들이 대신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카톡보다 못하던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과의 교전을 가상한 상황. 잠복 중인 수색부대가 북한 전차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GPS 장비인 위치정보 전송 장치에 입력합니다. 수색부대의 위치는 위치정보 전송 장비가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입력된 적정보와 자동 감지된 아군 정보가 군 통신망인 TICN을 통해 군단과 사단, 연대 등에 곧바로 전송됩니다. 지휘소 스크린을 통해 한눈에 전장 상황을 보고 있던 군단장은 후방에 있던 K9 자주포 부대에 포격 명령을 내립니다. 군은 2005년 말부터 C4I 지휘 전술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장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병들은 위치정보 전송 장치가 먹통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위치가 바로 연동이 돼서 보고받는 게 정상인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아서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 어플로 부대의 위치를 파악해 카톡으로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좌표 어플리케이션으로 좌표를 측정하기도 하고 간부들은 스마트폰으로 간부들 단톡방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 같은 문제는 C4I가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방식인데다 산악 지형에 맞지 않아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시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카톡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우리 군은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 유무선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길에 접어든 3세대 통신망 Y브로가 기반입니다. 자, 앞으로 전력화되자마자 퇴물이 될 판입니다. 단독 보도 안형영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해 다른 부대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에 쓰일 무선 통신망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되는 차세대 전술 통신 체계 TICN입니다. 음성 아날로그 방식인 지금의 스파이더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멀리 보내는 개념입니다. 양산에 투입되는 비용만 5조 6천억 원, 메머드급 사업입니다. 그런데 TICN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은 사양길을 걷고 있는 3세대 Y브로. 현재 휴대폰 통신망으로 쓰이는 4세대보다 전송 속도나 용량에서 한참 뒤처집니다. 2013년 이미 5세대 통신망까지 개발된 마당에 TICN 전력화가 완료되는 2023년이면 Y브로는 그야말로 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안 가서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그 LTE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게 역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군 당국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2006년도에는 Y브로가 최첨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4년간 지연되면서 실제 개발 착수는 2013년 초였고 당시는 4세대 통신망인 LTE가 상용화됐던 때입니다. 군의 경직된 사업 추진으로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흥영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1조 원대 전통 주식 부자들이 주로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반면에 떠오르는 신흥 부자들이 몰려있는 동네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아 기자가 변화하는 부촌 지형을 알아봤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주식 부자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패시픽 회장,
서울의 명당으로 알려진 남산 앞자락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로 옆 동네 한남동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재벌 회장님들이 이웃사촌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 자산가들은 모두 243명. 이 가운데 20%, 48명은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이 가운데 14명은 주식 자산 1조 원이 넘는 일명 슈퍼리치들입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부자들, 신흥 부자들은 어디에 살까요?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숙 카카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은 모두 서울 강남에 모여 삽니다. 최근 떠오르는 신흥 부촌은 경기도 분당입니다. 정윤진 신세계 부회장의 93억 원짜리 주택은 분당 백현동에 자리 잡고 있고요.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1,000억 원대 주식 자산가들이 분당과 판교 인근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담뱃값이 오른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흡연율은 초반에만 반짝 줄어들었을 뿐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담뱃값이 올라도 흡연율은 줄지 않으니 담배 세수는 3조 원 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편의점. 담배를 찾는 손님이 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많아졌습니다. 도로 원상복구돼서 다 한갑씩 피고 이래서 판매량은 작년이나 재작년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가격이 오르자 절반가량 급감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고 있습니다. 담배 세수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난해엔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는데도 전년보다 3조 원가량 더 거쳤는데 올해는 13조 원을 넘길 걸로 추산됩니다.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거는 불합리한 대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흡연자들은 담배량을 줄이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율이 다시 오르다 보니 간접 흡연 피해도 여전합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은 담배를 그냥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담배값 인상이 의도했던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홍대 가로수길, 흔히 말하는 뜨는 동네에 미니백화점이 등장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침체에 빠진 백화점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건데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커다란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건물이 눈에 띕니다. 한 대형 백화점이 만든 미니 매장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들도 부담 없이 찾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 사는데 여기는 용돈 조금 모으면 좀 살 수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옷 같은 거 보기에도. 입점 브랜드는 20개 안팎. 3개월마다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게 입점 브랜드가 수시로 바뀝니다. 서울 가로수길에도 미니 백화점이 등장했습니다. 이 미니 백화점은 규모로만 따지면 대형 백화점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백화점 업계 매출은 최근 2년 연속 감소세인데 미니 백화점은 한 건물에만 한 달 1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장기 불황 때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미니 백화점은 올해 3월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부터 만 6개월 정도가 됐는데 20대, 30대 구성비가 일반 백화점에 비해서 한 40~50% 이상 높은 편입니다. 침체에 빠진 백화점 업계. 스스로 소비자들을 찾아 젊음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방미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성묘를 못 갔다 와서 성묘 갔다 오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이번에 미국 방문이 몇 번째십니까? 미국은 대여섯 번 갔다 왔는데요. 예. 이렇게 3당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님하고 같이 가는 것은 처음이죠. 아, 그렇군요. 일각에서 야권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이번 방문 때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사실상 생존해 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몇 개의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지만 예. 적어도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을 그 미국의 조야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각 당 원내대표가 가서 확인시켜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혹시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예. 의회가 제도를 승인하고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마라, 자기들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 받고 온 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다 같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네. 이게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 굳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모습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글쎄 우리가 반기문 총장님을 처음 뵌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런저런 모임에서 뵀을 때에 되게 직설적인 답을 피해 오셨던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만나보니 그 귀국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들어오셔서 국민들과 세게 접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정진석 대표가 했더니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예. 아, 저분이 결심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사드 문제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추미애 대표도 찬반을 이분법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회의장도 근본적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점점 헷갈려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당론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글쎄요, 이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전 비대위 때도 결정한 대로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예.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민주당이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내의 강경파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원래 대표적인 강경파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나라의 편에 완전히 서는 것, 그것이 갖는 시직보다는 사실은 손해가 더 크지요. 그러면서 본다면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갖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고 하는 큰 목표는 같이 가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스탠스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돼서 탈락했던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내일 본격 논의합니다. 더민주는 오늘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을 발표하고 민주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되찾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복당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올립니다. 지난번 최고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그 발제를 정식으로. 친노를 공천에서 배제했던 김종인 체제의 흔적을 지우고 추미애식 통합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복귀하면 대선을 앞두고 친노 진영은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됩니다. 추 대표는 민주당 창당 61주년 기념일인 오늘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원외 민주당을 흡수 합당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후 2년 6개월 만에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약칭은 민주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민주당, 더민주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합당 과정을 추 대표와 상의한 문재인 전 대표는 전통 야당의 당명인 민주당을 약칭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합을 환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 합당을 선언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각에서는 추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통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왜 통합을 이뤄졌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연이라고 하면은 추미애 대표와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물론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야권에 속한 사람들 전체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겠죠. 최근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야권이 주로 갈라지는 이 원심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쭉 작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구심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우선 작지만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예. 민주당을 창당하신 해공 선생님 생가에서 민주당을 창당한 61주년에 네. 그런 뜻을 담아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이 친노 친문이 좀 장악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김민석 대표하고의 관계는 화합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치의 시작을 민주당에서 했고 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을 했고 예. 그 일관되게 이렇게 민주당이라는 맥에서 예.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때로는 주도 세력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저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조금 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당을 포함해서 속해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불편한 사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 처음에 민주당 만드실 때는 무능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 승리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어진 현재의 민주당이 만들어진 계기는요. 예. 안철수 대표 또 김한길 대표가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연합, 그러니까 새정연이 만들어지면서 예. 이 전통적으로 이 야당에서 약칭에서조차 민주자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민주자가 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원들이 민주당을 살리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뭐 이런 후보에 대한 평가, 저런 후보에 대한 평가 이것이 아니라 예. 정당 자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지금은 뭐 문재인 대표께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정권 창출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야 이거 당적 알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알박기라는 것은 무슨 뭐 이름을 가지고 무슨 부동산 이런 것처럼 그걸 갖고 뭘 득을 보거나 이런 걸 텐데 예. 저희는 이게 득이 안 될 때 일관되게 지켰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이름 그냥 놔두고 당신만 와서 조금 정치에 유리한 일을 하시오 할 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예. 저희가 무슨 다른 거를 요구한 바가 없고 과거에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뭐 저희 쪽에 예. 무엇을 원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과 당의 이름과 역사를 지키자라는 거 외에 저희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저뿐만 아니라 이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이 야당의 정체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평당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들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알밖에 했으면 재미 좀 봤겠죠. 그걸 안 해서 네.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을 선언한 김민석 전 민주당 전 의원이죠. 김민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근처에서 또 다른 폭발물도 발견돼 뉴욕을 대상으로 한 연쇄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 도로에는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질비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 뉴욕 맨해튼 첼시의 번화가입니다.
토요일 밤 8시 반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도로변 쓰레기통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건물과 승용차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Thunder. It was a really loud noise and it was scary at first. 이 폭발로 2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는 고의적 폭발로 보인다면서도 명확한 테러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It's something we will be investigating very carefully, but there is no evidence at this point of a terror connection. 사건 발생 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폭발 지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폭발물로 추정되는 압력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연쇄 테러 가능성을 주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창가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뉴욕과 가까운 뉴저지에서 해병대 마라톤 행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얼마 전 맞은 뉴욕. 연이은 테러 위험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선 또 경찰을 향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의 소지품에서 경찰 혐오 메모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경찰관 수십 명이 모여 총격당한 동료를 살핍니다. 현지 시각 16일 밤 미국 필라델피아 샌섬가에서 25살 니콜라스 글렌이 차 안에 있던 여성 경찰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This individual actually fired at her at close range 18 times. That's 18 times with a 9mm Ruger. It is absolutely miraculous that she's alive. 글렌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인지를 잡거나 또 다른 차량에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25살 여성이 총 7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또 경찰관 2명을 포함해 5명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Obviously, he was hell-bent on hurting a lot of people. We still aren't absolutely clear as to why. 이 남성은 마지막까지 총을 쏘며 저항하다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5단에서 특정 경찰관의 이름을 적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경찰 혐오로 추정하고 정신적 이상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1월에도 이슬람 무장단체 IS 추종자에 의한 경찰 총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독일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들이 흥겹게 건배합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맥주 따르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The beer is amazing. I never had beer like this. So good. 관광객 600만 명을 매년 끌어모으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지난 17일 개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테러로 삼엄한 경계 속에 시작된 이 행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시리아 알레포에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폭탄을 맞아 움푹 파인 곳에 빗물이 고인 겁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는 알레포 아이들은 이곳을 수영장 삼아 놀고 있습니다. The water supply has not been stable for a week. Children come here to swim in the waters of the crater, which are dirty.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아이들의 모습이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진한 아버지 양복에 올백머리를 한 청년이 핫도그 맛 품평을 합니다. 무심한 뉴욕 발음으로 썰렁한 유머도 던집니다. Right here, it's not a real dog actually. It's just a hot dog. 존의 유튜브 채널은 한 달 광고 수익 200만 원을 넘길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존은 치열한 유튜브 먹방 경쟁 속에서 특이한 개성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미술관 나들이 어떠십니까? 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전 3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무릉도원으로 통할 것만 같은 복숭아 꽃잎색의 통로. 박기원의 신작 도원경을 지나면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003개의 텔레비전을 감싼 밧줄은 이승택 작가의 별개 작품입니다. 나무에 줄을 두른 듯 고대 샤머니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30년의 성과를 소장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75%가 새 작품이고요. 30주년 특별전답게 전관을 하나의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1층, 달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박서보의 원형질, 캔버스 뒷면을 공개하니 드러나는 꼼꼼한 메모. 작가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소장 후 오랜 시간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도 재조명됐습니다. 고낙범의 신체에서 얼굴로가 수장고에서 나와 관람객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30년뿐 아니라 국내 미술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전시. 1층부터 3층까지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여행을 하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전시의 주인공은 작품입니다. 작품의 생애와 운명의 비밀을 쫓아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TV조선 신환순입니다. LG가 선발 투수 류제국의 데뷔 첫 완봉 역투에 힘입어 쾌조의 4연승으로 신바람 야구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도 하나를 꺾고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타석에선 LG 양석환이 삼성 선발 투수 플란테의 높은 직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쭉쭉 뻗는 타구.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석점 홈런으로 LG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주장 류제국이 빛났습니다. 류제국은 9이닝 동안 5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프로 첫 완봉승이자 개인 최다인 13승째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이 약하지 않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가 구등을 해서 좀 낭패이긴 했는데 올해는 유광잠바 준비하셔서 가을에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G는 7회 터진 문선재의 투런포로 세기를 박으며 4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5위 싸움으로 치열했던 대전에서는 폭투 하나의 승부가 갈렸습니다. 1대1로 맞선 7회 1사 만루에서 한화 윤규진이 뼈아픈 폭투로 실점했고 기아는 브래필의 희생플라이까지 묶어 한화를 3대1로 따돌렸습니다. 한화는 5회 말 1사 만루에서 베타 로사리오의 병살타가 뼈아팠습니다. 기아는 NC에 져 8연패 수렁에 빠진 6위 SK를 2경기 차로 벌리며 5위를 지켰습니다. 선두 두산은 리퍼트의 21승 역투와 오재일, 오재원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KT를 11대1로 꺾고 우승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반면에 남해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 먼해상으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대체로 맑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느 때보다 길었던 올 추석 연휴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생체 리듬도 깨졌고 또 내일 당장 출근 등교 생각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산책과 새로운 한 주 계획 세우면서 명절 증후군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 쇼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